반갑습니다.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야구씨 또 내가 무서워요? 그건 또 무슨... 당신도 내가 무슨가? 아니, 뭔데? 네? 뭔 일 있었는데 그래요? 내가 진짜 수치가 스러워가지고 수치가 스럽다는 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내가 말이에요. 네?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띄우려고요. 네? HTML 코드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었는데요. 이거를 실행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보려고 하니까 화면에 내가 적은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인코딩 문제 같은데 에디터에 설정 뭘로 돼 있어요? KOI8-T 이거는 타지크어 문자열 인코딩인데 아니 뭐를 어떻게 만졌길래 VS 코드 인코딩이 타지크어로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봐요. 이걸 UTF-8로 설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사이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 아니 이 인코딩이란 게 뭔데 글씨를 제대로 쳐놓어도 제멋대로 나오고 그래요? 마침 오늘 주제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인들, 특히 개발자들은 이런 문제 마주한 적 있을 거예요. 한글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거. 보통 한글이 깨진다고 하죠? 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숫자나 알파벳, 한글 같은 글자들을 볼 수 있는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컴퓨터가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장하죠? 컴퓨터는 그 뭐냐 0이랑 1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맞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0이랑 1만 가지고 정보들을 읽고 쓰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을 가지고 각각에 대응하는 숫자를 매겨요. 이를테면 대문자 A는 65, B는 66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숫자는 이진법으로 해서 0이랑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사용되는 모든 글자들에다가 각각 숫자를 정해서 매긴 이 문자열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자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 바이너리 숫자로 저장하고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아까 그 표를 봐가지고다가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이너리 신호로 바꿔주는 걸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랑 토끼가 쓰는 글자들을 컴퓨터에다가 두고 입력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거로구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표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바이너리를 문자로 바꾸다가 보여주면 될 것이지 글자 깨진 문자 같은 거는 왜 이어가 나는 거예요? 그 표, 문자열 셋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문자 인코딩 항목을 찾아보시면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표인 거거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신사납게.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아스키란 문자열 셋의 일부인데 가장 초창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아스키 코드에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파벳과 숫자 등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 등의 다른 문자차기는 물론 유럽 등에서 사용되는 확장자 등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나라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로만. 맞아요. 문자열 셋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진 거죠. 나라들마다도 통일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한글만 해도 완성형과 조합형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열 셋과 인코딩 방식을 서로 맞추지 않으면 글자들이 깨지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끼리 뭐를 주고받을 때도 양쪽이 쓰는 인코딩이 다를 테니까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외국어 교육제도처럼 한 문서 안에 여러 국가 문자들이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쓰는 곳마다 이 표가 달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문자들을 갖다 그냥 표 한 군데에다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유니코드죠. 하나를 뜻하는 이 유니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문자들을 이 하나의 표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유니가 하나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킨 게 유니트! 아니고요. 자, 이제 모든 문자를 이 유니코드라는 하나의 문자열 셋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글이든 태국 문자든 키릴 문자든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UTF-8 등으로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니 유니코드라는 걸로다가 통일을 했다면서 갑자기 UTF-8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 UTF-8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자, 유니코드라는 건 아까 이 표와 같은 문자열 셋이에요. 각 문자마다 숫자를 정해놓은 표인 거죠. 그리고 이 UTF-8은 이걸 인코딩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이진수 숫자로 이와 같이 65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 각 문자마다 이 0, 1을 저장할 자릿수를 얼마나 할당하느냐에 따라 그냥 이렇게 7비트로만 쓸 수도 있고 8비트, 즉 1바이트씩 차지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앞에 0들을 더 채워 넣어서 2바이트씩 통일해서 할당할 수도 있겠죠. 뭐냐, 이 유니코드의 각 문자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이 숫자를 또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에다가
0이랑 1로 집어넣느냐를 결정하는 거가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네요. UTF-8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맞아요. 유니코드 이전에 한글에 많이 쓰였던 EUC-KR 또 한글표를 읽는 인코딩 방식이죠. 유니코드란 문자열 셋의 인코딩 방식으로는 UCS-2, UCS-4, UTF-32, UTF-16, 그리고 UTF-8 등 여럿이 있는데 문자마다 적절한 바이트 수를 차지하도록 해서 다른 방식들보다 일반적으로 적은 용량만 쓰면서도 호환 문제도 가장 덜 발생하는 UTF-8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돼요. 그러면 앞으로 인코딩을 골라야 될 게 있으면 웬만해서는 UTF-8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 인코딩이란 말이 다른 데서도 막 쓰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영상 편집하는 데서도 뭐 동영상 인코딩 막 그런 말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디코딩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종종 URL 인코딩이란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이거 들어봤는데? 이 URL 인코딩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뭘 0이랑 1로 바꾸고 그래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의 주소 뒤에 URL 파라미터라는 걸 넣어서 서버에 인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구글에 뭘 검색할 때 이렇게 뒤에 인재를 붙이는 식이죠. 이런 검색어를 넣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걸 주소 맨 뒤에 붙이면 이처럼 스페이스가 %20으로 바뀌어서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또 메모장 같은 데 복사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로 인코딩 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입력한 걸 갖다가 지 맘대로 그렇게 싹 다 바꿔놔버려요? URL에는 아스키 코드의 문자 집합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처럼 스페이스랑 한글 등을 포함한 문자열을 이처럼 약속된 방식으로 아스키로 치환해서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URL 인코딩인 거죠. 그니까 이건 아스키가 아닌 것들을 URL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아스키로 바꿔주는 인코딩이네요. 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인코딩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인코딩이 뭐고 유니코드랑 UTF-8은 어떤 건지 이해하시면 오늘 미토씨가 겪으셨던 종류의 문제들도 보다 수월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스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이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가 해당하는 어떻게 수로 어떻게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맞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0이랑 일반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맞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0이랑 일반 가지고 정보들을 읽고 쓰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을 가지고 각각에 대응하는 숫자를 매겨요. 이를테면 대문자 A는 65, B는 66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숫자는 이진법으로 해서 0이랑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사용되는 모든 글자들에다가 각각 숫자를 정해서 매긴 이 문자열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자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 바이너리 숫자로 저장하고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아까 그 표를 봐가지고다가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이너리 신호로 바꿔주는 걸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랑 토끼가 사람이 문자 매긴 입력하면 문자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이너리 신호로 바꿔주는 걸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랑 토끼가 쓰는 글자들을 컴퓨터에다가도 입력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거로구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표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바이너리를 문자로 바꾸다가 보여주면 될 것이지 글자 깨진 문자 같은 거는 왜 이어가 나는 거예요? 그 표, 문자열 셋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문자 인코딩 항목을 찾아보시면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표인 거거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신사납게.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아스키란 문자열 셋의 일부인데 가장 초창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아스키 코드에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파벳과 숫자 등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 등의 다른 문자차기는 물론 유럽 등에서 사용되는 확장자 등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나라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로구만. 맞아요. 문자 13세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진 거죠. 나라들마다도 통일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한글만 해도 완성형과 조합형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 13과 인코딩 방식을 서로 맞추지 않으면 글자들이 깨지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끼리 뭐를 주고받을 때도 양쪽이 쓰는 인코딩이 다를 테니까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외국어 교육제도처럼 한 문서 안에 여러 국가 문자들이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쓰는 곳마다 이 표가 달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문자들을 갖다 그냥 표 한 군데에다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유니코드죠. 하나를 뜻하는 이 유니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문자들을 이 하나의 표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유니가 하나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킨 게 유니트! 아니고요. 자, 이제 모든 문자를 이 유니코드라는 하나의 문자열 셋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글이든 태국 문자든 키릴 문자든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UTF-8 등으로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니 유니코드라는 걸로다가 통일을 했다면서 갑자기 UTF-8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 UTF-8이란 것도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자, 유니코드라는 건 아까 이 표와 같은 문자열 셋이에요. 각 문자마다 숫자를 정해놓은 표인 거죠. 그리고 이 UTF-8은 이걸 인코딩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이진수 숫자로 이와 같이 65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 각 문자마다 이 0, 1을 저장할 자릿수를 얼마나 할당하느냐에 따라 그냥 이렇게 7비트로만 쓸 수도 있고 8비트, 즉 1바이트씩 차지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앞에 0들을 더 채워 넣어서 2바이트씩 통일해서 할당할 수도 있겠죠. 뭐냐? 이 유니코드의 각 문자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이 숫자를 또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에다가 0이랑 1로 집어넣느냐를 결정하는 거가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네요. UTF-8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맞아요. 유니코드 이전에 한글에 많이 쓰였던 EUC-KR 또 한글표를 읽는 인코딩 방식이죠. 유니코드란 문자열 셋의 인코딩 방식으로는 UCS-2, UCS-4, UTF-32, UTF-16, 그리고 UTF-8 등 여럿이 있는데 문자마다 적절한 바이트 수를 차지하도록 해서 다른 방식들보다 일반적으로 적은 용량만 쓰면서도 호환 문제도 가장 덜 발생하는 UTF-8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돼요. 그러면 앞으로 인코딩을 골라야 될 게 있으면 웬만해서는 UTF-8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 인코딩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도 막 쓰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영상 편집하는 데서도 뭐 동영상 인코딩 막 그런 말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디코딩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종종 URL 인코딩이란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이거 들어봤는데? 이 URL 인코딩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뭘 0이랑 1로 바꾸고 그래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의 주소 뒤에 URL 파라미터라는 걸 넣어서 서버에 인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구글에 뭘 검색할 때 이렇게 뒤에 인재를 붙이는 식이죠. 이런 검색어를 넣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걸 주소 맨 뒤에 붙이면 이처럼 스페이스가 %20으로 바뀌어서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또 메모장 같은 데 복사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로 인코딩 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입력한 걸 갖다가 지 맘대로 그렇게 싹 다 바꿔놔버려요? URL에는 아스키 코드의 문자 집합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처럼 스페이스랑 한글 등을 포함한 문자열을 이처럼 약속된 방식으로 아스키로 치환해서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URL 인코딩인 거죠. 그니까 이건 아스키가 아닌 것들을 URL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아스키로 바꿔주는 인코딩이네요. 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인코딩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인코딩이 뭐고 유니코드랑 UTF-8은 어떤 건지 이해하시면 오늘 미토씨가 겪으셨던 종류의 문제들도 보다 수월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스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아주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시작하시죠. 먼저, 객체란 무엇일까? 객체란 상태가 있고 행동을 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은 SUV 니로 하이브리드 사진입니다. 이게 뭐 뒷광고나 앞광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차가 니로 하이브리드라서 그냥 이 사진을 들고 와본 거고요. 지금 니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진 속의 차, 보이는 이 차, 이게 객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는, 자, 모델명, 현재 속도, 구동 방식, 크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태 정보가 있고, 동시에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가속, 감속, 브레이크 등등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실체, 이 실체를 바로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 사람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나이, 성별 등등의 상태가 있고 먹거나 놀거나 공부하고 자는 등의 행동을 하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이 구름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 고도, 모양 등등의 상태가 있고 움직이거나 비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죠. 밤마다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달, 이 달도 객체라고 볼 수 있죠. 달의 크기가 있고 색깔, 지구로부터의 거리 등등의 상태가 있으며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객체는 상태가 있고 행동을 하는 실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클래스는 뭘까요? 객체의 관점에서 클래스는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속성, 그리고 그 객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 설계도라는 거죠.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설계도를 보면 이 차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자, 차 설계도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 설계도를 보고 차를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객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볼 텐데 자바를 통해서 예를 볼 건데요. 자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클래스와 객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는 속성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설명서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속성을 정의를 했어요. 차의 속성에는 모델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차의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외에도 직진하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하기도 하고 가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자동차의 속성과 행동들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실제 객체를 만듭니다.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실체. 자,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세 가지의 객체는 모두 당연히 카라는 클래스의 타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객체는 상태 정보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고 클래스는 속성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카에서 속성이라는 것을 기술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속성에 대응되는 값, 여기서는 이제 네임, 모델명을 주목을 해보면 이 모델명에 실제로 대응하는 값은 객체마다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마이카라는 이름의 자동차 객체는 니로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나타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포티지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각 객체의 이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속성은 네임으로 하나지만 그 네임에 대응되는 상태 정보는 객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와 객체를 비교할 때에 이 속성과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어요. counter는 어떤 클래스냐면 어떤 거를 세는 것, 숫자를 카운트한다고 하죠. 어떤 거를 세는 것을 정의한, 기술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부적으로 일단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카운트라는 속성을 가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례차례 세야 되니까 카운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냐면 인크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 그런 행동이 하나가 있고 숫자를 다 셌으면 몇 개를 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 카운트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하는 그 get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또 여기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자세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을 했다면 자, 이것을 실제로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카운터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애플 카운터고 하나는 오렌지 카운터예요.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특정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하고 싶어요. instantiat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예를 들어 설명하다, 예시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 개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화 시켜서 만들다. 이때 instantiat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instantiate 시켜서 만들어진 객체를 instance라고 표현합니다. 즉 instantiate 시켜서 나온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인스턴스는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쉬울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스위치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치라는 이름, 껐다 켰다는 그 스위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state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state라는 속성을 가져요. 당연히 지금 켜져 있는지 혹은 꺼져 있는지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stat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켜는 행동을 하는 메소드 on, 끄는 행동을 하는 메소드 off,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is on 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클래스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TV 스위치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속성 또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의하고 싶은 타입이에요. 속성과 행동을 가지는 타입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한 대로 실체화된 것이 바로 객체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와 값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 변수와 값을 잘 알고 있어야 이후 영상에서 다룰 객체가 어떻게 메모리상에서 존재하는지를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훗날 다루게 될 GC, 갈비지 컬렉터죠. GC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몸 푼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변수란 무엇인가? 변수란 값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변수는 그릇이에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리고 이 그릇에는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 이름을 잘 지어줘야 그 그릇에 담긴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 없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릇 이름을 김치 그릇이라고 지어놓고 시금치가 담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이밍, 이름 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변수뿐만 아니라 클래스, 함수 등의 이름 등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동료 개발자가 내 코드를 보고도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변수와 값의 예를 한번 보시죠. 이 첫 세 개 예는 자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이 마지막 요거는 파이썬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나이를 담을 수 있는 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이라는 36살이라는 값을 담도록 했어요. 성공인지 여부를 담을 수 있는 success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true라는 값을 담도록 했습니다. 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my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로라는 모델명을 가지는 객체를 담도록 했습니다. 변수 이름이 my카인 것을 보면 저의 자동차를 담고 있나 봐요. 자, 여기서 객체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담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가리킨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번 영상은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퉁쳐서 담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파이썬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는 앞선 자바와는 다르게 변수의 타입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채널 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쉬운 코드라는 문자열 값을 담도록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변수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름 있는 그릇입니다. 자, 변수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값을 바꿔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첫 두 예제는 자바이고 마지막 예제는 파이썬입니다. 자, 첫 번째 예부터 보시면 age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고 여기에 36, 36살이라는 값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2021년은 끝나갑니다. 곧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 새해가 밝아오면 이제 점점 더 올해가 멀어져 가죠. 저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나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7살이 돼요. 그러면은 age라는 이 변수에 37, 37이라는 다른 값으로 바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볼게요. 제 차는 원래 니로예요. 그래서 마이카에 니로라는 객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 되면서 니로가 조금 좁아졌어요. 그러면은 차를 좀 큰 걸로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니발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바꿨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카니발로 바꿨어요. 이렇게 마이카에 그러면은 새로운 카니발이라는 카 객체를 바꿔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파이썬 예제를 볼게요. 파이썬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바와 다르게 미리 타입을 정해놓지 않고 타입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age라는 변수에 맨 처음 36살이라는 값을 담았다가 올해가 지나가면서 age라는 변수에 37이라는 값으로 바꿨다가 심지어 마지막에 age라는 변수에 이제 곧 37이라는 문자열을 담도록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변수는 값을 바꿔서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variable이라고 하죠. 자, 자바는 같은 타입의 값들만 바꿔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데 파이썬은 변수가 타입에 상관없이 여러 값들을 바꿔 담을 수 있도록 좀 자유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수는
값을 담는 이름이 있는 그릇이다. 뭔가를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수는 그 값을 바꿔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중간에 덧붙여서 설명했던 게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짓기. 이 이름 짓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값을 담는 그릇인지 최대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잘 짓자. 이것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야, 이번 영상은 참 쉽죠? 네, 다음 영상은 변수와 값과 메모리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add 구현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add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add 구현체이고요. 다른 하나는 독립적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함수일까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Let's Code. 자,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함수란 일단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코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렇게 정의된 게 함수고, 실제로 그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을 호출함으로써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값들이 있다면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죠. 매개 변수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한 결과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매번 작성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시간 아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잘 작성된 함수가 있다면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 없이 그 함수를 적절하게 재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파이썬으로 add라는 이름의 함수를 구현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add라는 함수 이름이 있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 b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내부 구현을 보면 a 더하기 b, 그 결과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작성된 add 함수, 이 함수 이름으로 호출한다 그랬죠. 작성된 add 함수를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하면서 내가 알고 싶은 값을 전달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 더하기 2를 알고 싶어서 매개 변수의 1과 2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값을 add가 계산을 해서 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파이썬 예제입니다. 이건 무엇을 구현한 함수냐면 혈압 수치를 확인해서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이름은 일단 체크 블루드 플레저라고 해가지고 혈압을 체크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고요. 당연히 혈압 수치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을 블루드 플레저라고 해서 혈압 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 구현을 보면 혈압 수치가 90 이하면 저혈압, 140 이상이면 고혈압, 그게 아니면 정상, 노말을 리턴할 수 있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분이 검사를 했는데 혈압 수치가 8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87이라는 값을 4개 변수에 전달을 하고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한다 그랬죠. 체크 블루드 플레저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이 호출했을 때 이 리턴 되는 값은 당연히 로우가 리턴이 될 거고 이 로우라는 값을 다시 한번 프린트하기 때문에 로우라는 값이 출력이 화면상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번 검사자는 혈압 수치가 120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체크 블루드 블레저라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12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결과값을 리턴했을 때 당연히 노말이라는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 노말이라는 값을 다시 프린트하게 되면 결국 노말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크 블루드 블레저라는 함수가 2번 사용이 됐죠. 잘 짜여진 함수는 재사용이 쉽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함수 혹은 중복되는 코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만큼 시간도 절약하게 되는 거죠. 중복 함수나 중복 코드가 생기는 것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 혹은 코드가 여러 곳에 있다면 나중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에 그 중복되는 모든 곳을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고 행여나 중간에 한 곳을 빠뜨려서 변경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이게 나중에 버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는 코드 혹은 함수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서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상당히 유사한 이 메서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객체 혹은 클래스에 종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코드들의 집합입니다. 아까 함수는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그랬는데 메서드는 객체나 클래스에 종속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코드들의 집합입니다. 자, 종속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클래스나 객체의 상태 정보에도 메서드 내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예를 볼게요. 이번에도 파이썬 예입니다. adder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adder의 내부적으로 add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셀프는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매개 변수로 a, b를 받도록 했고 내부적으로 구현을 보면은 a 플러스 b를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하도록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정의하고 기술한 설계도 혹은 설명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dd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실체화시킨 객체로 우선 만들어줘야 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add라는 클래스를 실체화시키는 객체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adder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는 이제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이 객체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 adder라는 객체에 대고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1 더하기 2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에는 1과 2를 넣어줬죠. 그리고 그 결과값 3이겠죠? 3을 이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종속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제를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바입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카운터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내부에는 자, 지금 몇 개까지 샜는지 그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count라는 이름의 속성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카운트하기 위한 increment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 하나하나 증가를 시키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 개를 샜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몇 개까지 샜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get이라는 메서드 또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count라는 속성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앞전의 예와 비슷하게 자, 클래스를 실체화시켜서 먼저 객체로 만들어줘야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여기 자바에서는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 u라는 키워드로 counter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c1이라는 변수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c1에 대고 increment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한 번만 호출한 게 아니라 두 번 c1에 대고 다시 한번 increment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렇게 increment를 두 번 호출하고 나서 실제로 지금까지 얼마를 카운트했지 알고 싶어서 C1에 대고 다시 한번 get 메서드를 호출한 뒤에 그 결과값을 result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카운터 객체를 만듭니다.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또 다른 카운터 객체를 만들어서 c2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c2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고 increment를 한 번 수행합니다. 그리고 c2라는 객체에 대고 다시 한번 몇 번까지 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result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result1과 result2는 각각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속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 보시면은 get이라는 메서드를 둘 다 동일하게 한번 호출했지만 이 get이라는 메서드는 각 객체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C1 객체의 상태와 C2 객체의 상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C1은 increment라는 메서드를 두 번 호출했고 C2는 increment라는 메서드를 한 번 호출했기 때문이죠. 객체에 대고 호출을 하기 때문에 result1에 들어있는 값은 2가 될 것이고 result2에 들어있는 값은 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속이 의미하는 바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개의 애드 중 무엇이 함수입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애드가 함수이고요. 클래스 객체에 종속되어 있는 이 애드가 메서드입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죠. 네, 물론 저도 평소에 말하다 보면 막 섞어서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함수와 메서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바에는 함수가 없어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클래스 안에서 구현을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바에는 함수가 없고 메서드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클래스와 객체, 변수와 값, 함수와 메서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객체는 메모리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홍동입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할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매개 변수의 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서드가 3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정수값 3개를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 3개를 모두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문자열을 2개 받아들여서 그 문자열을 결합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정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개 다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더해서 리턴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리턴하는 값은 정수값, int가 되면 될 거고요. 붙여서 리턴하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만들면 좋겠죠. int형 변수 x, int형 변수 y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든 것은 뭐였냐면 정수 3개를 받아들여서 그 3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public int 값을 리턴할 거니까 int 그리고 어쨌든 더해줄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경우에는 문자 2개를 받아들여서, 그죠? 문자열 2개를 받아들여서 붙여서 리턴하는 메서드.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의 결과는 문자열이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문자열인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명은 똑같이 플러스 그 다음 스트링 x 스트링 y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리턴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3개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중요한 것은 타입과 매개 변수의 수가 중요합니다. 타입은 같았지만 매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매개 변수의 수는 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타입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int를 반환하는 플러스 그런데 여기다가 i int j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2개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타입이 중요하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로딩된 메서드를 이용해 보아야겠죠.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해당 클래스에서 이용을 해보면 항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클래스 타입, 변수명, new,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 이름 하고 써주시면 됐죠.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 점 하고 나오면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5 받아서 수행을 시켜보면 두 개가 플러스해서 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9 하고 잘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m 플러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A랑 B랑 이제 위치를 좀 뭐 바꿔달라 뭐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A가 지금 현재 int A가 10이고요. B 같은 경우가 몇이냐면요. A가 5고 int B가 10이에요. 그럼 얘를 값을 바꿔달라 이거예요. 자, 지금 얘는 뭐예요? A라는 변수는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 있고요. 그 자료형에 맞춰서 5가 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B 같은 경우는 int형이고 10이 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얘를 먼저 선언을 하고 나중에 할당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해도 상관없다 했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일단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바에서 이거 어떻게 세미콜론은 생략해도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마침표 역할이고, C 언어에서도 그렇고 자바에서도 세미콜론 없으면 바로 에러 납니다. 자, 얘 만약에 지우면 빨간색 뜨기도 하고, 얘 아마 실행하면 애초에 얘 딱 가르쳐주죠. 얘 문제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A 한번 찍어보죠. 자, 그러면 A 여기 뭐 나와요? 5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A랑 플러스랑 10 해서 결과물. 자, 뭐 A에 플러스 10을 해서 재할당한 건 아니고, A에 플러스 10을 한 결과물을 한번 찍어보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int 1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0에 바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에서 자, A랑 B랑 각각 출력해보죠. 자, A랑 B 문자열. 자, 자, 여기서 자, A하고 땡땡하는 문자열이랑 A랑 이렇게 더하죠. 자, 여기서 A가 뭐예요? 5죠. 자, 그래서 얘 합산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얘가 밑에 와서, 자,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냐면, 자바 내부적으로 보시면, 자, 얘가 나중에는 문자열로 이렇게 바뀝니다. 문자열과 숫자가 더할 때는 얘가 문자열로 바뀌고요.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A 땡땡 5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 나와요? A 땡땡 5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 땡땡 B 땡땡 10 나올 거고. 자, 수정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고요. 자, 여기서 내가 A랑 B랑 값을 바꿔서 출력했을 때 A가 10이 나오고 B가 5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에 10 넣고 세미콜론 찍고, B에 5 넣고 세미콜론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값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 자, 보시면 A에 10, B에 5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으면 정답입니다.